안녕하세요. 이 사회에서 분리수거도 안 되는 한 여자를 처단한 40대 여자입니다. 이제 40대 초반이라는 나이에 들어선 전 인생에 두 번 다시 만나지 않았으면 할 어마무시한 쓰레기 같은 사람들을 만났어요. 틈만 먹고 이 얘기를 들려드리고자 사연을 쓰고 있는 지금도 그 두 인간들만 생각하면 손이 벌벌 떨리고 밥맛이 저절로 떨어질 정도입니다. 인생에 두고두고 남을 두 인간들이 누군지 지금부터 천천히 차근차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구에게나 철모를 시절 가슴 뛰는 첫사랑의 추억들이 있을 겁니다. 제게도 그런 순수했던 시절이 있었죠. 남녀공학 학교를 나오신 분들이라면 아실 거예요. 문 여학생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은 멋진 남학생들이 있었다는 것을요. 저에겐 남편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처음 남편을 마주한 건 17살의 봄이었어요. 같은 중학교에서 올라온 친구들이 대부분이었기에 빠르게 학교 생활에 적응할 수 있었고, 또 남녀공학이었기에 남자아이 여자아이 할 것 없이 두루두루 잘 지내던 전 그날도 복도에서 체육복을 입고 뛰어다니며 친구들과 장난을 치고 있었어요. 근데 그날따라 바닥이 정말 미끄럽더라고요. 달릴 때도 몇 번씩 발을 삐끗거리긴 했지만 설마 넘어지겠어? 했는데 몸을 돌리는 그 순간 미끄러져 뒤로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넘어졌는데도 아프다는 느낌이 없었고 뒤에 누군가를 깔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 황급히 뒤를 돌아보니 제 밑에 어떤 남학생이 같이 넘어져 있는 겁니다. 무려 저와 2학년이나 차이가 나는 선배를 깔고 앉아 있었던 거죠. 선배님, 괜찮으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막 뛰어다니는 바람에. 오늘따라 바닥이 많이 반질거리네. 누가 바닥 청소를 엄청 열심히 했나 봐. 이 정도면 개미도 걸어가다가 미끄러지겠다. 얼른 들어가, 종 쳤어. 다음부턴 천천히 걸어다녀. 죄송합니다. 그 선배가 바로 남편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부터 전 남편의 얼굴이 잊혀지지 않았어요. 작은 얼굴에 큰 키, 넓은 어깨에 흰 피부. 같은 학교니 언젠가 한 번은 마주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지만 우연히 만나길 바라면 절대 만나지지 않는다는 말도 있잖아요. 17 사춘기 소녀의 가슴을 두근거리게 만든 남편을 다시 만나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 정도의 시간이 지나고 1학년들에게 동아리를 결정할 수 있는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너무 많은 동아리가 있어서 어딜 가야 하나 고민을 하고 있을 그때 누군가 제게 조용히 동아리 홍보 포스터를 내밀더군요. 그 사람은 다름 아닌 제가 그토록 우연히 만나길 기다렸던 남편이었어요. 일주일 만에 보내? 동아리 고르는 중이야? 네. 우리 봉사 동아리 들어올래? 내가 여기 동아리 부장이야. 매달 보육원이다 동물보호센터 같은 곳으로 정기봉사 다니고 있어. 그렇게 저는 고민할 것도 없이 남편이 있는 봉사 동아리에 가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달마다 봉사를 다니며 가장 좋았던 건 남편의 모습을 알아가는 것이었어요. 동물보호센터에 봉사에 가는 날엔 대부분의 강아지들이 남편을 보며 꼬리를 흔들었고 또 보육원으로 봉사를 가면 조그만 아이들이 남편을 향해 두 팔을 벌리고 달려왔어요. 오빠, 보고 싶었어. 형아, 우리랑 술래잡기 하고 놀자. 약간은 어색해하는 저와 동아리 부원들과는 달리 남편은 남자애들과 함께 축구를 하기도 하고 여자애들과는 인형놀이를 해주기도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더라고요. 동아리에서 만나 친해진 3학년 언니는 남편을 향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재는 참 신기해. 노는 애들이랑도 잘 지내는 듯 하면서 선은 딱 지키고 공부도 잘하고 저렇게 마음씨까지 따뜻하고 너 친구들 중에선 성재 좋아하는 애들 없니? 네? 없는 것 같은데요. 의외인데? 신입생 여자애들은 꼭 한두 명씩 성재한테 첫눈에 반했다면서 막 방까지 찾아오고 그러거든. 뭐 물론 올해도 한 명 있었지만 혹시라도 성재한테 마음까지 생각하지 마.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만나는 여자친구가 있거든. 내가 중학교 동창이라 알아. 여자친구가 있다는 말을 들으니 순간 마음이 확 하고 가라앉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원래 첫사랑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 말처럼 저의 첫사랑, 아니 짝사랑은 그렇게 막을 내리고 말았고 자연스럽게 좋아하는 마음은 놓아졌습니다.
그 이후 남편이 졸업을 하고 대학에 진학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연락이 끊겼고 저도 공부를 열심히 해서 대학에 들어가 졸업 후 병원 원무과에 취업을 했을 때쯤 정말 드라마에서나 볼 법한 거짓말 같은 우연이 제게 찾아왔어요. 그날은 알람을 제대로 듣지 못해 늦잠을 잔 날이었습니다. 여차하면 지각에 제대로 혼나겠다 싶어 머리도 대충 감고 옷도 대충 걸쳐 입은 채로 미친 듯이 지하철역으로 달려갔죠. 그런데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하필 지하철이 연착이 된다는 안내가 붙어 있더라고요. 이미 지하철 플랫폼엔 출근이 늦어져 발을 동동 구르는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와, 진짜 큰일 났네. 이러다 진짜 잘하면 지각하겠는데 어떡하지? 문자라도 남겨놔야 하나? 그렇게 계속 초조해하고 있는데 옆에서 자꾸 누군가가 빤히 쳐다보는 것 같은 시선이 느껴지는 거예요. 뭐지 싶어 옆으로 고개를 돌린 그 순간 저는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너 성이 맞구나? 저를 옆에서 빤히 쳐다봤던 사람은 다름 아닌 남편이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우연이라도 마주친 적이 없던 그 시절의 첫사랑을 13년 만에, 그것도 지각을 앞둔 시점에서 머리도 대충 감고 옷도 대충 입은 아주 꼬질꼬질한 모습을 한 채로 만나게 된 거죠. 반면 남편은 저와는 달리 옛날 모습 그대로더라고요. 이게 얼마만이야? 그동안 잘 지냈어? 학교 졸업하고 나서도 계속 연락할 줄 알았는데 나 좀 서운했다. 사느라고 바빠서 그렇죠 뭐. 학교 다니랴 아르바이트 하랴 또 취업 준비하랴. 그나저나 진짜 오랜만이네요. 여기서 만나게 될 줄은 몰랐는데. 그러니까 그나저나 이 시간에 지하철 타러 온 거 보니까 출근하는 길인 것 같은데 직장이 어디야? 아, 저 동대문 쪽 병원 원무과에서 일하고 있어요. 동대문? 나도 동대문 쪽에서 일하는데 나 공무원 됐거든. 그쪽 동사무소에서 근무하고 있어. 내릴 때 같이 내리면 되겠다. 13년 만에 만난 첫사랑이 공무원이 되어 저와 같은 동네에서 일을 하고 있다는 게 참 신기했어요. 저희는 우연한 만남을 계기로 서로 바뀌어버린 휴대폰 번호를 주고받았고 그렇게 연락을 하게 됐습니다. 같은 동네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고 마감 시간도 얼추 비슷했기에 저희는 자주 만나서 밥을 먹기도 하고 또 너무 힘들었던 날엔 같이 근처의 작은 맥주집에서 맥주를 한 잔 기울이며 힘든 일을 털어놓기도 했어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말을 놓게 됐고 호칭은 자연스럽게 선배에서 오빠로 바뀌게 됐죠. 그 시절의 따뜻한 성격은 그대로였기에 살짝 그 시절처럼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런데 그 두근거림과 묘한 설렘을 남편도 같이 느낀 것 같았어요. 그렇게 자주 만나 같이 시간을 보낸 지 한 달 정도 됐을 때 남편이 먼저 고백을 하게 됐고 저희는 30대의 나이에 연애를 시작했답니다. 오빠, 그거 알아? 나 고등학생 때 오빠가 내 첫사랑이었다? 뭐? 내가 네 첫사랑이었다고? 근데 왜 난 몰랐지? 그냥 말 그대로 첫사랑이었던 거지. 그때 정희 언니가 말해줬었어. 오빤 오래 만나고 있는 여자친구 있으니까 혹시나 마음이 있다면 접는 게 좋을 거다 하고. 그 소리를 듣고 계속 좋아할 여자가 세상에 어디 있겠어. 바로 마음 접고서 멀리서 오빠가 행복하게 해주세요 하고 빌기만 했지 뭐. 첫사랑은 원래 절대 안 이루어진다는데 비록 13년이 흘렀지만 네 첫사랑은 이루어진 셈이네. 첫사랑의 영광을 누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남편은 본인이 제 첫사랑이었다는 걸 듣고 나선 제게 더 잘해주기 시작했습니다. 물질적으로 잘해주는 것이 아니라 항상 병원에 일이 생겨 늦게 퇴근을 할 때마다 병원 앞으로 데리러 와 저를 집 앞까지 데려다 주기도 하고 어느 날은 예고도 없이 제가 가장 좋아하는 꽃다발을 품에 안겨주기도 하고 제게 한없이 다정하고 따뜻하기만 했던 남편과는 1년 반 정도 연애를 하고 결혼을 약속하게 됐어요. 잘 지낼까 안부라도 묻고 싶었던 추억의 첫사랑이 이제 제 남편이 된 것이었죠. 그리고 결혼 허락을 받기 위해 시댁으로 인사를 드리러 간 날 긴장을 한 것이 무색할 정도로 시부모님은 저를 두 팔 벌려 반겨주셨어요. 어서 와요. 우리 성재랑 고등학교 선후배 사이라고? 네, 맞아요. 같은 동아리 하면서 친해지게 됐어요.
둘이 만나서 이렇게 결혼을 할 거라곤 생각도 못했을 텐데 학교 졸업하고도 꾸준히 연락했던 거예요? 아니요. 오빠가 졸업하자마자 바로 연락 끊겼어요. 오빠도 대학 다니느라 바빴을 거고 저도 공부하느라 엄청 바빴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지하철역에서 우연히 만나게 됐어요. 그런데 마침 직장도 같은 동네더라고요. 그렇게 번호 교환하고 자주 만나서 밥도 먹고 속상하면 술도 한잔하고 그러다가 자연스럽게 만나게 됐어요. 아이고, 너무 풋풋하고 예뻐서 내가 절로 웃음이 다 나네. 아가씨, 우리 집 며느리로 들어와줘서 정말 고마워요. 우리 성재 내 아들이지만 아직도 보면 아이 같고 부족한 부분이 많은데 그런 부분들은 서로 잘 감싸주고 타이르기도 하면서 살고 혹시라도 속 썩이는 일 있으면 언제든지 말해요. 여잔 여자 마음을 제일 잘 안다고 며느리 편에 서서 아주 따끔하게 혼내줄 테니까. 시댁 식구들과의 첫 만남은 분위기가 정말 좋았습니다. 그냥 두말할 것도 없이 최고였어요. 그렇게 시댁에 먼저 들르고 난 뒤 저희 친정 식구들에게도 남편을 소개시켜주는 날이 왔습니다. 저희 집은 족발집을 운영하고 있었기에 문을 닫는 시간에 맞춰 부모님께서 운영하시는 족발집으로 남편을 데리고 갔어요. 아버진 남편을 딱 보자마자 아주 호탕하게 웃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주 인물이 훤칠하다길래 이 대한민국 땅덩어리에 나보다 더 잘생긴 남자가 있단 말이야. 어디 얼마나 잘났나 얼굴이나 한번 보자 싶었는데 인상도 좋고 남자치곤 키도 크고 얼굴도 잘생긴 것이 멀리서 보면 모델인 줄 알겠어. 우리 집 예비사위 인물 하나는 아주 기가 막히는구만. 에이, 장인어른이 저보다 100배, 아니 1000만 배는 더 멋있으신데요. 왕년에 영화배우 장국영 닮았다는 얘기 많이 안 들어보셨어요? 전 딱 보자마자 그 생각부터 먼저 들던데요. 맞아. 내가 왕년에 장국영 닮았다는 소리를 아주 지겹게 듣고 살았지. 캬, 아주 보는 눈이 탁월해. 응? 그나저나 직업이 공무원이라고 들었는데 직업 중에선 공무원이 최고지. 자네 모쪼록 우리 딸이랑 행복하게만 살아. 우린 돈이고 효도고 간에 아무것도 바라는 거 없어. 너희만 건강하게 잘 살면 돼. 그 이후 상견례까지 무사히 마친 저흰 많은 사람들의 축복 속에 결혼식을 올리게 됐습니다. 이제는 서로 각자의 집에 돌아갈 때 아쉬움을 느끼지 않아도 되는 삶. 저녁엔 하루의 해포를 풀며 맛있는 음식을 시켜 먹으며 집에서 술 한잔을 하는 삶. 그야말로 저희의 결혼 생활은 행복 그 자체였습니다. 그리고 아이 계획을 세우는 것도 저희의 소소한 행복이라고 할 수 있었어요. 여보, 요즘은 100세 시대라고 하잖아. 근데 또 애는 많이 안 낳는 추세라고도 하고. 그러니까 우린 아들이고 딸이고 많이 낳아서 행복하고 넉넉하게 살자. 우리 집도 딱 3남매잖아. 셋 이상 나오면 어떨까 생각하다가 괜히 당신은 축나면 어떡하지 싶어서 말도 못 꺼내고 있었는데 또 요즘은 애기 많이 나오면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것도 많다고 하니까 살면서 천천히 당신 힘들지 않을 정도로만 우리 낳고 예쁘게 살자. 사랑하는 사람과 많은 아이들을 낳고 100살까지 병 없이 무탈하게 오순도순 단란한 가정을 꾸리는 거. 그게 제 꿈이었어요. 비록 양가 집안이 그렇게 돈이 넉넉하게 많은 것도 아니었고 저희가 돈을 달에 몇백만 원씩 버는 직장에 다니는 것도 아니었지만 그래도 쓸 거 쓰고 아낄 거 아껴가면서 저축을 하다 보면 언젠간 저희의 꿈을 이룰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남편과 함께 살면서 저는 새로운 취미가 생기게 됐어요. 바로 야구를 보러 가는 것이었는데요. 사실 전 스포츠 자체에 관심이 없었던 반면 남편은 뼛속까지 깊은 두산 베어스의 팬이었습니다. 유니폼을 사입을 정도로 좋아했죠. 남편이 원체 야구 보는 걸 좋아했기에 저도 몇 번 따라가 그곳에서 치킨도 먹고 야구도 응원하면서 스트레스를 푼 적이 많았습니다. 야구 경기를 관람할 때만큼은 스트레스가 확 날아가는 것 같았어요. 이래서 사람들이 스포츠를 좋아하는구나 싶었죠. 여보, 이거 응원 간대 따라해봐. 최강두산 승리하라.
다 이렇게 시작하는 거야. 다 빨리 해봐, 빨리. 같이 응원가를 부르며 응원을 하니 그제서야 저도 야구에 대해 흥미를 가지게 되더군요. 남편을 따라 유니폼과 머리띠를 사고 갈 때마다 승리를 기원하게 되고 이 맛에 야구를 보러 다니는구나 싶었습니다. 이렇게 남편이 스트레스를 푸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조금은 편안해지는 기분이 들었어요. 제게도 이렇게 잘하고 재미있는 사람이었지만 남편은 저희 부모님까지도 잘 챙겼습니다. 엄마가 남편을 향해 복덩이라는 말을 하실 정도였죠. 이서방 같은 복덩어리가 없어. 며칠 전에 손님들을 잔뜩 끌고 장모님 맛있는 족발 먹으러 왔습니다 하는데 족발 써는 것부터 시작해서 나르는 것까지 도와주더니 나중엔 앞치마에다가 용돈 하라고 봉투까지 넣어주고 가더라니까. 이서방이 그랬어? 그래, 어쩜 그렇게 예쁜 집만 골라 하는지 원. 요즘 아주 이서방 덕분에 가게 손님이 마를 날이 없다. 아유, 얘 또 손님들 몰려온다. 이만 끊자. 남편이 잘하는 만큼 저도 시댁에 딸 같은 편한 며느리가 되고자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명절에 가면 어머님이 말리셔도 귀엽고 팔을 걷어붙이며 스스로 나서서 전을 굽고 튀김을 튀기기도 했고 시댁 식구들과 늦은 저녁 차례를 지내고 남은 수육과 전, 튀김에다 막걸리 한 잔씩을 간단하게 걸치기도 했어요. 그날 시누이는 제게 이렇게 말하더군요. 세상 천지에 시댁에 붙어있고 싶어하고 이렇게 먼저 나서서 가족들하고 같이 술 마시자고 해주는 며느리가 어딨어. 오빠, 언니한테 진짜 잘해야 돼. 먹고 살아야 된다고. 아주 그냥 중전마마 모시듯이 손에 물 한 방울도 묻히면 안 돼. 막내 말이 맞아. 내 친구들 보니까 매일같이 며느리랑 전화로 싸우고 그러던데 우리 집 며느린 순둥이라 그럴 일 없다고 하니까 다들 부러워하더라. 성의 같은 애 없으니까 아주 신주 딴지 모시듯 하고 살아. 아이고, 알았어요. 우리 집 여자들 무서워서라도 내가 절대 함부로 못하지. 시댁과의 관계도 좋고 친정 부모님과의 관계도 좋고 부부 사이도 좋고 무엇 하나 빠질 것이 없었지만 딱 하나 부족한 것이 있다면 결혼한 지 3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찾아와 주지 않는 것이었죠. 몇 번을 시도해도 찾아와 주지 않는 아이에 시무룩해 하던 절 남편은 잘 다독여줬습니다. 여보, 친구들한테 들어보니까 아이는 그렇게 마음처럼 쉽게 찾아와 주는 존재가 아니래. 그러니까 너무 조급해하지 말자. 어? 이렇게 간절히 기다리면 언젠간 아이가 찾아와 주겠지 싶은 마음으로 지내던 어느 날 남편의 직장 동료들이 집들이 명목으로 찾아온다는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당연히 남편은 전날 제게 이런 사실을 말해줬기에 미리 시장에서 장을 보고 다른 때보다 일찍 퇴근해 제 나름의 정성이 담긴 음식들을 준비했죠. 그리고 저녁이 다가왔고 남편과 남편의 동료 3명이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여보, 여긴 우리 계장님, 그리고 여긴 나랑 같이 일하고 있는 손인경 씨랑 최인혁 씨. 안녕하세요, 형수님. 저희가 괜히 민폐 끼치는 건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아유, 별 말씀을요. 어서 들어오세요. 그중 유일한 여자였던 인경 씨는 음식을 준비하는 제 옆으로 다가와 스스럼 없이 말을 걸었습니다. 혼자 나르기 힘드실 텐데 제가 좀 도와드릴게요. 어머, 아니에요. 손님이시잖아요. 저기 앉아 계세요. 아니에요. 저 이런 거 잘해요. 근데 제가 호칭을 뭐라고 불러야 할까요? 사모님이라고 부르는 건 좀 아닌 것 같고. 에이, 그냥 그럼 편하게 언니라고 불러요. 그럼 언니라고 부를게요. 언니, 수저랑 젓가락 좀 주세요. 이것부터 제가 세팅해 놓을게요. 그렇게 제가 만든 닭볶음탕, 새우구이와 월남쌈 등 정성을 담아 만든 집들이 음식으로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모두들 제가 만든 음식들을 한 입씩 먹어보더니 감탄을 금치 못하더라고요. 그 중에서도 인경씨는 닭볶음탕을 한 입 먹어보더니 오묘한 표정을 지으며 제게 이렇게 말했어요. 언니, 솔직히 이건 언니가 만드신 거 아니죠? 밖에서 사오신 거죠? 그죠? 네? 아니에요. 이것도 집에서 제가 다 직접 만든 거예요.
친정엄마가 알려주신 레시피 따라 만들었는데 왜 그래요? 맛있어서 그런 거예요? 아님 입맛에 안 맞아서 그런 거예요? 진짜 너무 맛있어서요. 제가 닭볶음탕을 엄청 좋아하거든요. 언니, 저 다음에 이것도 해주실 거죠? 순간 다음이라는 말이 귀에 걸리기 시작했습니다. 다음에도 또 해달라는 건 우리 집에 또 오겠다는 건가 싶은 생각이 들었죠. 인경신 같은 여자가 보기에도 참 밝았고 분위기를 잘 띄울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우리 주인님 집들이 기념으로 짠해요, 짠. 언니도 같이 짠해요. 에이, 저는 괜찮아요. 같은 직장 사람도 아닌데 제가 끼면 되나요? 언니, 이러시면 저 섭섭해요. 얼른 오세요. 그래, 여보, 얼른 와. 같이 짠하자. 인경신 참 밝은 사람이구나 생각하고서 3달 남짓한 시간이 흐른 어느 날, 제게 정말 생각지도 못한 불행이 찾아오고 말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대학교 동창인 친구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결혼식도 와줬고 연락도 하는 사이였지만 전화를 한 적은 없었기에 무슨 일이 있나 싶은 생각에 곧바로 전화를 받았죠. 소영아, 웬일이야? 네가 나한테 전화를 다 하고. 성희야, 나 오늘 경기 있는 날이라서 야구장에 왔거든? 근데 내가 모르는 게 있나 싶어가지고 전화했어. 뭐길래 그래? 너 혹시 이혼했니? 야, 결혼한 지 3년밖에 안 됐는데 뭔 이혼? 나 여기서 네 남편 봤어. 내 남편을 야구장에서 봤다고? 오늘 회식 있다고 하던데? 지금 문자로 사진 한 장 보냈으니까 봐봐. 이거 네 남편 맞지? 친구가 보내준 사진을 본 순간 저는 정말 큰 충격을 받고 말았습니다. 그 사진 속엔 저와 함께 야구장에 갈 때마다 입었던 유니폼을 입고 어떤 여자와 마치 부부처럼 어깨동무를 하면서 아주 신이 난 채 난리 부르스를 떨고 있는 남편이 있었어요. 성희야, 내가 친구로서 진지하게 말하는데 저거 누가 봐도 애인이야. 눈 뜨고 코 베이지 말고 제대로 알아봐. 알겠지? 고마워, 소영아. 그렇게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끊고 저는 그 사진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어떻게 믿었던 남편이 이렇게 제 뒤통수를 칠 수 있는지 제 스스로가 너무 바보같이 느껴졌어요. 어떻게 보면 이런 것도 알아채지 못할 정도로 남편이 치밀하게 절 속였다는 거겠죠. 그리고 저는 남편의 옆에 있는 여자를 보고서 한 번 더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그 여잔 저희 집에서 저더러 언니라고 부르며 밝게 대했던 인경 씨였기 때문이었죠. 세상에, 저희 집에서 아무렇지 않게 밥을 먹고 하하호호 웃었던 그 여자가 남편과 놀아나는 상간녀였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저는 이 사실을 남편에게 절대 티내지 않기로 마음먹었고 11시 무렵쯤 남편은 집으로 귀가했습니다. 저는 생각보다 멀쩡한 남편을 향해 방긋 웃으며 이렇게 말했어요. 생각보다 일찍 왔네? 술도 많이 안 마신 것 같고. 아, 오늘 컨디션이 좀 별로더라고. 그래서 그냥 맥주 한잔하고 안주만 잔뜩 집어먹고 왔어. 그랬구나. 그래, 오늘 회식은 어땠어? 즐거웠어? 동사무소 직원들끼리 하는 회식이 뭐 별거 있겠어. 그냥 술 마시면서 업무 얘기하고 앞으로 민원 처리는 어떻게 해야 더 융통성 있게 잘 처리할 수 있는지 뭐 이런 거 회의하면서 그렇게 술 한 잔씩들 하고 그러는 거지 뭐. 술 마시면서도 업무 얘기를 나눌 정도란 말이야? 다들 직업의식이 대단한데? 술 마시면서도 그런 얘기를 해야 될 정도로 인력이 없어서 고민이야 요즘. 그렇구나. 근데 여보, 그 전에 왜 우리 집에 왔던 인경신 잘 있어? 인경씨? 인경씨 잘 다니고 있지. 근데 갑자기 왜? 갑자기 생각이 나더라고. 그때 나한테 되게 싹싹하고 당신이랑도 친해 보여서 잘 지내나 싶었지. 뭐 인경씨가 성격이 좀 좋긴 하지. 근데 아무리 봐도 내 스타일은 아니야. 누가 인경씨 당신 스타일이냐고 물어봤어? 난 그런 적 없는데 왜 혼자 난리래? 아니, 그냥 그렇다는 거지. 남편은 그러고서 헛기침을 하며 황급히 욕실로 들어가더군요. 그 모습을 보고서 너무 역겨워 토가 나올 지경이었지만 그 사진 한 장만으로 바람을 피웠다는 증거가 될 수 없을 것 같아
저는 좀 더 확실한 증거를 찾기 위해 남편에게 티를 내지 않고서 조용히 넘어갔습니다. 저는 여기에 올라오는 갖가지 사연들을 잘 듣는 애청자인데요. 이런 일이 있을 때면 항상 심부름 센터를 이용하시곤 하더라고요. 비슷한 사연을 들을 때까지만 해도 제게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은 몰랐는데 저도 여기에 사연을 남겨주신 분들처럼 검색을 통해 나름 평점이 좋은 심부름 센터에다가 처음으로 의뢰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거기 직원분께서 제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군요. 이렇게 의뢰 주신 분들 보면 100명 중 99명 정도는 전부 바람입니다. 적어도 일주일에서 2주일 정도면 확실한 증거 잡아낼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틈틈이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심부름센터에 의뢰를 한 저는 그날 이후부터 남편과 한 공간에 있는 것이 너무나도 역겨웠습니다.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너무 심한 나머지 홀로 술을 마시는 날들도 늘어갔죠. 그리고 어느 날 저는 남편에게 저를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냐고 물어봤어요. 그런데 그놈이 뭐라고 대답했는 줄 아세요? 그럼 당연히 사랑하지. 난 다시 태어나도 당신이랑 결혼할 거야. 그러니까 나 믿어도 돼. 내가 만약에 당신을 두고 바람피잖아? 그럼 내가 내 손에 장을 지진다. 장을 지져.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난 죽어도 당신뿐이니까. 그래, 알았어. 오늘 나 혼자 술 한잔하고 싶으니까 먼저 방에 들어가서 쉬어. 왜 혼자 마셔, 적적하게. 같이 마셔줄까? 아니, 나 혼자 있고 싶어. 그렇게 저는 주방 불만 하나 켜놓은 채 안주도 없이 홀로 깡소주를 들이켰습니다. 이미 바람을 피고 있으면서 저렇게 뻔뻔하게 손에 장을 지지겠다는 말을 하다니 아주 치가 떨리고 이가 갈릴 정도였어요. 그렇게 심부름센터에 부탁을 한 지 정확히 11일이 되던 날 직원에게서 잠시 만나자는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그리고 조용한 카페에서 만나 모든 증거들이 찍혀있는 사진들과 영상을 전달받을 수 있었어요.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바람을 피고 있는 것이 맞았더군요. 제가 의뢰를 하고 기다리는 11일 동안 남편은 갑자기 어머님께서 편찮으신 것 같으니 집에 좀 다녀오겠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전 짐을 챙기는 척하며 당연히 나도 같이 가겠다고 얘기했죠. 그런데 그 모습을 본 남편이 당황하며 제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어머니께 내가 따로 드릴 말씀도 있고 가족 다 같이 모여서 회의도 할 수 있고 하니까 그냥 나 혼자 후딱 다녀올게. 어머니가 서운해하시면 내가 잘 말씀드리면 되지. 나도 당신이랑 결혼한 가족 아니야? 지금 며느리라고 선 긋는 건가? 미안해 여보. 진짜 가족끼리 나눠야 할 얘기들이 있어서 그래. 혹시 늦을 수도 있으니까 저녁은 알아서 챙겨 먹고 알겠지? 이렇게 말 같지도 않은 핑계를 대고 나간 날, 이날 남편은 그 여자와 함께 숙박업소에 있다가 온 것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어머님이 편찮으시다는 거짓말까지 치고서 말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무수한 사진들 속에서 해가 환히 떠있는 대낮에도 둘이서 점심을 먹고 다니고 직원들 몰래 손을 잡고 다니는 등 온갖 역겨운 애정행각을 벌이는 증거들이 적나라하게 찍혀 있더라고요. 저희가 살펴본 결과 바람이 맞습니다. 같은 동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직원으로 확인됐고요. 그런데 사모님, 조금 이상하다 싶은 게 있었어요. 이 두 사람 계속 산부인과에 들락날락거리더라고요. 아무래도 아이를 가진 게 아닌가 싶은데 저희가 그것까진 확인을 못 해봐서 우선 이것부터 좀 확인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산부인과를 들락거린다는 소식에 심장이 멈추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둘이 숙박업소에 들락거리는 사진이 찍힌 걸로도 모자라 산부인과라니. 저는 점심시간에 잠깐 나온 것이었는데 그 길로 반차를 쓰고 두 인간들을 아주 제대로 망신주기 위해 동사무소로 찾아갔습니다. 당당하게 뚜벅뚜벅 걸어가 동사무소 문을 확 열어 제끼니 상간녀는 제게 반갑게 말을 걸더군요. 근데 세상에 여기서 그 여자가 제게 뭐라고 했는지 아시나요? 언니, 이 시간에 여긴 웬일이세요? 오빠 보러 오셨어요? 오빠라는 호칭을 듣고 헛웃음조차 안 나오더군요. 원래 상간녀는 저희 남편에게 주임님이라고 불렀는데 본인들끼리 부르는 호칭을 착각해서 내뱉은 것 같았죠. 본인도 깜짝 놀라 표정이 굳어버린 것이 참 웃겼습니다. 인경씨, 오랜만이네? 그런데 언제부터 내 남편이 인경씨 오빠가 됐어?
여긴 위계질서 같은 건 아주 밥 말아먹었나 보지? 이러다 계장님한테까지 오빠라고 부르겠어. 아, 아니에요. 같이 근무하면서 친하다 보니까 그렇게 부른 건데 제가 실수했어요. 죄송해요. 실수? 그럼 이것도 어디 실수라고 말해보시지. 너무 화가 난 저는 가져온 사진들을 던지듯이 흩뿌려 버렸습니다. 사진은 멀리까지 날아갔고 거기에 있는 모든 직원들뿐 아니라 동사무소의 개인적인 일을 보러 오는 시민들까지 모두 그 사진을 보게 됐어요. 그리고 멍하니 절 보고 있는 여자를 향해 이렇게 소리 질렀습니다. 친한 오빠 동생? 야, 너는 친한 오빠 동생이랑 새벽같이 숙박업소를 들락거리냐? 친한 오빠랑 뽀뽀도 하나 보지? 넌 뭐 외국에서 살다 왔니? 그래서 마누라 있는 남자랑 스스럼 없이 애정행각 벌이고 다니고 뭐 그런 거야? 아니면 가정 있는 남자 꼬시라고 누가 가르쳐 주디? 여기서 이러시면 안 돼요. 개인적인 문제 나가서. 동사무소는 민원 처리해 주는 곳 아닌가요? 저도 여기 있는 손인경 직원이랑 제 남편 이성재 주임이랑 바람이 나서 숙박업소 제 집 드나들듯이 들락날락거리고 애정행각을 벌이고 다니는 거 내가 온 세상 사람들 다 알 수 있게 고발하러 왔어요. 여러분, 나라에 녹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바람을 피우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게 맞는 거냐고. 그 순간 저 멀리서 남편이 다가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저는 남편을 보자마자 손가락질을 하며 소리를 질렀어요. 저기 불륜의 주인공 오시네. 이성재 씨 빨리 튀어와. 당신이 주인공인데 이렇게 늦게 등장하면 어떡해? 모두가 남편을 쳐다봤고 남편은 그제서야 상황 파악을 한 듯 절 피해 책상 밑으로 후다닥 숨어버리더군요. 그 모습이 꼭 도망가는 쥐 같아 저는 깔깔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이고, 완전 쥐가 따로 없네. 남자가 찌질하게 도망이나 치고. 여보, 제발 여기서 이러지 말자 우리. 경찰에 신고하고 싶으면 해. 여차하면 벌금 좀 물어버리지 뭐. 억울해서 나 혼자 화병 나 죽는 것보단 벌금 몇백 내는 게 낫잖아? 안 그래? 웅성웅성 몰려들던 사람들은 저마다 휴대폰 카메라를 들고 이 상황을 찍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모두가 충격을 먹은 듯 보였죠. 그때 손인경 그 여자가 달려와 제게 이렇게 소리쳤어요. 언니, 여긴 직장이잖아요. 제발 그만하세요. 그래, 니네 직장이지? 그러니까 내 눈 피해서 너네들끼리 음침하게 히덕거리면서 둘이 같이 점심도 먹고 손깍지도 끼고 걷고 커피도 마시고 뒤에서 애정행각이란 애정행각은 다 한 거 아니야. 난 진짜 여기가 니네 직장이 아니라 니네들 안방인 줄 알았다. 들키게 무섭지도 않디? 나 같았음 간 떨려서라도 못하겠구만. 인경아, 나도 너처럼 좀 살아볼 걸 그랬다. 그 정도 배짱으로 살았으면 지금쯤 자리 하나 차지하고도 남았을 텐데. 여보, 그만해. 나 죽는 걸 보고 싶어서 이래? 내가 그만하길 바라면 일단 둘 다 내 앞에 무릎 꿇어. 그런데 두 인간들은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지 꼿꼿하게 허리를 펴고 버티고 있더군요. 그 모습이 너무 우스꽝스러워 두 인간들을 향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무릎 안 꿇잖아? 난 내일 동사무소 문 여는 시간부터 시작해서 마감 시간까지 여기 와서 죽치고 있을 거고 그 다음날도 매일같이 여기 눈도장 찍을 거야. 대표 진상 민원인으로 블랙리스트 올리던지 말던지 그건 알아서들 하시고. 자, 어떡할래? 꿇을래? 아님 매일매일 내가 찾아올까? 남편은 그제서야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남편이 무릎을 꿇자 손인경도 제 앞에 와서 무릎을 꿇으며 파리가 손을 비비는 것 마냥 싹싹 빌더군요. 여보, 내가 이렇게 빌게. 제발 그만해. 어? 당신이 멈춰만 주면 나 바로 깔끔하게 헤어지고 다 정리할게. 언니, 진짜 죄송해요. 제가 오빠한테서 떨어질게요. 아니, 그냥 제가 회사를 간둘게요. 야, 너 저 인간에 임신했잖아. 언제까지 속이려고 했니? 아니다. 당신이 말해봐. 당신 얘 임신시켜놓고 배 좀 부르면 나랑 성격 차이가 나니 안 나니 하면서 이혼하려고 한 거지? 솔직히 말해. 임신했어 안 했어? 제가 이 말을 꺼내는 순간 두 사람은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그 모습에 다른 직원들도 이 상황을 지켜보다
정말 깜짝 놀란 표정을 지으며 입을 틀어막았어요. 그리고 전 더 이상 두 인간들을 보고만 있기 힘들어 이 상황을 지켜본 모든 분들과 직원분들에게 이렇게 말을 꺼냈습니다. 이렇게 소란을 피워서 죄송합니다. 남편이 직장 동료와 이렇게 대놓고 바람을 피고 애까지 만들었을 줄 꿈에도 몰랐습니다. 눈앞에 뵈는 게 없어서 잠깐 시끄럽게 좀 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체감상 1시간은 있었던 것 같은데 실제로 흐른 시간은 10분이더라고요. 그래도 그 더러운 인간들의 추악함을 밝히기엔 아주 충분했습니다. 저도 그 인간이 바람 폈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들을 모두 녹음해 증거를 남겨뒀고 말이죠. 그리고 나중에서 알게 된 건 상간녀가 임신 2개월, 초기의 산모였다는 사실이었어요. 여러분, 요즘 인터넷이 얼마나 무서운지 잘 알고 계시죠? 사람이 죄를 짓곤 절대 살 수 없는 세상이 되어버리는 바람에 그 두 인간들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 사진으로 영상으로 글로 널리 퍼지게 되어 영향력이 엄청난 맘카페 커뮤니티까지 일파만파로 퍼지게 됐어요. 그 덕에 두 사람은 공무원 품위 유지 위반으로 파면되고 말았죠. 그리고 저는 남편과 깔끔하게 이혼을 한 뒤 상간녀에게는 위자료 소송을 걸었고 승소에 위자료 4천만 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너무 좋은 분들이셨던 시부모님께선 아들을 잘못 키운 죄라며 제게 미안하다고 눈물을 보이셨고 아버지께선 별말하지 않으시더니 사람을 믿지 못할 세상이 됐단 한마디를 남기셨어요. 이혼녀 타이틀을 달게 되어 부모님께 너무 죄송했지만 부모님은 그런 저를 꼭 끌어안아 주시고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차라리 더 마음 다치기 전에 끝낸 걸 다행으로 생각하자. 우리한테 미안해할 필요 없어. 부모는 무엇보다 자식 상처 안 받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 사람들이 보낼 시선이 두려워 직장까지 그만두고 한동안은 집에만 있다 보니 원래는 56kg였던 체중이 어느덧 70kg에 육박했어요. 그렇게 망가진 생활을 하던 중 남편에 대한 얘기를 듣게 됐습니다. 이 두 인간들 나랑 이혼한 뒤에 곧바로 살림을 차렸다고 하더군요. 아이를 끝까지 낳을 생각으로 합친 것 같은데 얼마나 기가 차던지. 그 뒤로부턴 두 인간들이 뭐라고 지내는지, 아이는 낳았는지 어떤 소식도 들을 수 없었어요. 그 사이 저도 정신을 차리고서 동네에 있는 한 산부인과로 이직을 했고 운동도 하고 취미생활도 가지면서 그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려고 안간힘을 썼습니다. 그렇게 물 흐르듯 4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저는 전보다 많이 나아지고 건강해졌지만 그래도 찾아오는 사모님들을 보면 아직까지도 부러운 마음이 먼저 앞서는 건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게 평범한 일상을 살던 6월의 어느 여름날이었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일을 하고 있는데 누군가 병원에 접수를 하러 찾아왔더라고요. 저희 병원 와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처음이에요. 그러시면 우선 간단한 정보 작성 좀 부탁드려요. 그리고선 고개를 들어 얼굴을 보는데 저는 정말 놀라 까무러칠 뻔했습니다. 그 여자의 정체는 4년 전 절 이혼시키고 임신까지 했던 그 상간이었던 것이었어요. 그런데 더 놀라웠던 건 그 옆에 있던 사람이 제 전 남편이 아닌 새로운 사람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마스크를 쓰고 있었기에 제가 누군진 알아보지 못한 것 같았어요. 접수가 끝난 후 두 사람은 대기실로 걸어갔고 저는 그들을 따라 걸어갔습니다. 꿈에서라도 다시 만나고 싶지 않은 얼굴을 마주하니 저도 모르게 정신이 나가버린 것 같았어요. 저는 그 옆에 조용히 앉아 상간녀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모님. 오늘 기본검사 받으러 오신 거예요? 네, 전에 다니던 병원이 있었는데 거기 원장 선생님이 바뀌면서 너무 불친절해가지고 검색해보니까 여기가 괜찮다고 하길래 여기로 왔어요. 사모님이 좋은 사람이 아닌데 다른 사람한테 친절하게 바라면 안 되죠? 안 그래요?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상간녀가 언성을 높인 그 순간 저는 마스크를 천천히 벗고 상간녀에게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그 순간 상간녀의 얼굴이 급속도로 하얗게 질리더니 절 보면서 벌벌 떠는 게 아니겠어요? 그러자 그때 옆에 있던 남자, 그러니까 상간녀의 새 남편으로 보이는 사람이 제 앞을 막아서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구신데 저희 와이프한테 이러시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정말 불친절하네요. 요즘 산부인과가 원래 다 이런가 봐요? 아, 남편분이셨구나. 죄송해요. 전 또 상간남이라도 되는 줄 알았네요.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여보, 여기 병원도 마음에 안 들어. 나가자. 야, 어딜 내빼려고? 왜? 남이 쓰던 헌신 꽃신인 줄 알고 주워다 신었더니 영 마음에 안 들디? 그래서 아무도 안 주워간 새 신발 사서 신은 거야? 너도 새 신인 척하면서? 지금 임신한 사람 앞에다 두고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이거 실례인 거 모르세요? 아, 저는 이래도 돼요. 저 여자가 제 인생을 망쳤거든요. 4년 전에 내 남편한테 꼬리치고 임신해서 나한테 이혼녀 타이틀 붙인 상간녀예요, 제가. 야, 넌 근데 진짜 대단하다. 난 그 인간이랑 3년 살면서 임신이라곤 한 번도 못 해봤는데 넌 벌써 2번이나 성공했네. 야, 넌 진짜 나라에서 상 줘야 돼, 상. 난 누구 덕분에 애 한 번 못 가져보고 이혼녀 꼬리표 달고 살고 있는데. 아이씨, 지금 저분이 하시는 말씀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다 사실이야? 당신이 말 좀 해봐. 상간녀는 작게 욕을 중얼거리곤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더니 벼랑간 고개를 들고서 제게 울고불고 아주 소리를 지르며 발악을 하더라고요. 제발 그만 좀 하라고요. 그만. 언제까지 그럴 건데요? 네? 저도 할 만큼 했어요. 시간도 지날 만큼 지났고 미안하다고 무릎도 꿇고 제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는데 제가 뭘 더 해야 되는데요, 여기서. 뭘 얼마나 더 사지하고 꿇고 살아야 하느냐고요. 제발, 제발 그만 좀 해주세요. 제발요. 저도 너무 괴로워요. 숨도 쉬기 힘들 정도로 괴롭단 말이에요. 상간녀는 머리를 쥐어뜯으며 발악을 했고 상간녀의 새 남편은 맥없이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소리 지르던 상간녀가 혼자 병원을 나서고 그 새 남편이라는 사람은 상간녀를 따라가지 않은 채 제게 많은 것들을 물어봤어요. 아마도 제게 더 듣고 싶었던 것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들려줬고 상간녀를 고소했던 기록을 모두 보여주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전 남편의 아이를 가진 여자였어요. 그래서 멀쩡하던 우리 가정은 풍비박산이 났고요. 만약 그 아이를 낳았다면 지금쯤 4살 정도 되는 아이를 키우고 있을 거예요. 아이가 있다니 말도 안 돼.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혹시 그 고소장 저한테 문자로 보내주실 수 있을까요? 그럼요. 연락처만 남겨주시면 보내드릴게요. 저는 그날 밤 퇴근 후 집으로 돌아가 자세한 내용이 담긴 고소장을 문자로 전송해줬습니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상간녀와 남편은 재혼을 하긴 했지만 단 1년 정도밖에 살지 못한 듯 했어요. 어떻게 보면 당연한 수순이었던 것 같네요. 직장도 잃어 공무원으로서 직위도 박탈당해 할 줄 아는 거라곤 아무것도 없어서 재취업도 못해. 또 아이는 낳아서 양육비까지 감당해야 하니 둘은 하루가 멀다 하고 싸운 모양이더군요. 그리고 결국 하다 못해 낳은 아이는 전 시댁에다가 던지듯 맡기고 가버리고 신분 세탁을 한 다음 처녀 행세를 하며 건장하고 멀쩡한 청년을 꼬드겨 임신까지 하게 된 거였어요. 새 신랑은 제게 전화를 걸어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성희님, 정말 감사합니다. 성희님이 아니었다면 정말 눈 뜨고 코 베었을지도 몰라요. 알아보니까 성희님이 말씀해 주신 것들이 전부 다 맞더라고요. 4살짜리 아이가 있고 전 남편이 있었고 성희님 아니었으면 저는 그대로 불지옥에 빠지고 말았을 거예요. 제가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네요. 뭐라도 살해를 하고 싶은데. 아니요, 살해 같은 거 바라고 말해준 거 아니에요. 저는 그냥 내가 당했던 걸 똑같이 남들이 당하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 얘기를 전해준 것 뿐이었어요. 이거 안 겪어본 사람은 얼마나 아프고 괴로운지 모르거든요. 내가 아는 고통이니 남이 겪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이제 다 알았을 테니까 현명하게 선택하고 판단하길 바래요. 들어보니 다행히 아직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뱃속의 아이는 이미 5개월 정도 된 상태였고 그 아이가 태어나거든 혼인신고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그냥 조상신이 도운 것이었죠.
그 후 다시 연락이 오기를 나중에 아이가 태어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법적으로 많은 자문을 구하러 다니고 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제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금 계속 울면서 저한테 전화가 오고 문자도 오고 이러고 있는데 절대로 2번 다시는 안 만나려고 해요. 그리고 뱃속 아이가 제 아이가 맞더라도, 그리고 낳는다고 하더라도 저는 제 아이를 절대 안 받아들일 거고 키우지도 않을 겁니다. 냉정해 보이시겠지만 너무 배신감이 커서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미혼모로 살든 가난하게 살든 말든 절대 무슨 일이 있어도 거들떠도 안 볼 거예요. 단호한 그 말투에서 느낄 수 있었어요. 상간녀는 평생을 미혼모로 살아갈 거라는 것을요. 4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면서 가슴에 항상 응어리가 맺힌 채로 살아왔었는데 그제서야 조금 풀리는 듯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 잠깐의 유호, 잠깐의 쾌락을 이기지 못해 전 남편도 공무원이란 직업을 잃어버리고서 완전 밑바닥 인생을 걷게 됐고 상간녀도 한 번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많은 사람에게 고통을 주고 이 2사람 때문에 고통받지 않은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저도 물론 마찬가지였고 말이죠. 여러분, 제가 이 사연을 쓰게 된 이유는 대부분 온전한 가정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이 사연을 읽고 계실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잘못은 때때로 나뿐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까지 괴롭게 만드는 것일 수 있습니다. 간통죄 부활을 간절히 바라는 사람 중 하나로서 나 하나의 잘못으로 모두에게 고통을 주는 것이 바로 외도, 바람이라는 걸 꼭 알아주시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사연을 보내게 됐습니다. 제 사연을 들어주신 분들은 하루하루 희망차고 축복받는 삶을 사시는 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짧은 하루 행복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